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원래 지난번 공지한 바에 따르면은 5주차를 맞아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기간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의 여타 대학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면 수업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달라는 이제 이런 그 당분간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를 규정을 따라서 5주, 6주 차에 걸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그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한 7주 차, 그러니까는 달력을 보자면 뭐 한 10월 11일 이후 10월 둘째 주부터나 돼야 7주 차니까 그때부터나 그 3학점짜리의 강의들이 한 시간 정도를 대면하는 수업으로 혼합해서 주는 여전히 그러나 인터넷 온라인이 주가 되고요. 한 학점 정도는 1시간 정도를 이제 대면하는 식으로 3학점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2학점짜리의 강의들은 그대로 전면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정적인 그런 변화 사항을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오늘은 그래서 대면 수업이 없는 5주 6주 차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5주 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그림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술의 빛에 관한 내용을 다뤘죠. 투모로우랜드라든지, 그다음 또 인간 본성론에 관한 이제 동서양의 성선설, 성학설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이제 영화화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에게 하나의 소재로 삼았는데, 오늘은 그 격주로 이렇게 영화를 한 두 편 정도의 영화를 여러분이 재료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상을 연결해서 과제가 나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 격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전면 그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의 강의에는 여러분이 꼭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영화나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냥 기술의 그림자와, 그리고 크게 이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런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고할 것은 이제 영화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교재를 여러분이 미리 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다 교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좀 더 보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가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사실 어떤 몇 포인트만 몇 개를 뽑아서 아마 요약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 미리 또 앞으로 복습할 때도 교재를 참고해서 철학의 향기라는 교재에서 이제 보면은 기술과 철학이라는 제 챕터 1에 그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기술에 내온 내용, 그것에서 특히 기술의 그림자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 중에 현대사회 철학상담이라는 교재 중에서는 제 1장이 해당하는 것이 아마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3주차쯤에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는 말과 머릿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교재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본론의 1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더 그러니까 현대사회 철학상담 그리고 철학의 향기와 역사 이야기라는 이 교재에서 1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강의를 또 듣고 또는 읽어보시면서 같이 참조해서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주차를 벌써 맞았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꽃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것을 또 다운받아 보거나 또 검색해서 보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심리와 관련해서 그 한
작품 중에 대목을 인용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자 사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병의 종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병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이 지남에 따라 그 불행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동시에 패스트의 종말이라는 것이 모든 희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네, 이 작품은 철학자이자 소설가 그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란 패스트죠. 패스트라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했던 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작품도 우리가 알려진 그 알베르트 까미의 그 패스트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중세의 그 흑사병이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그 인류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꽃을 아까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 벚꽃이라든지 뭐 목련화라든지 이런 꽃 사진들이 SNS상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꽃 사진들 많이 올리는데, 그 심리도 아마도 우리가 이 소설의 한 대목에 나타난 것처럼 패스트의 종말, 그 코로나라는 질병의 종말에 대한 희망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겨졌던 것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꽃의 형상,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질병을 이겨내는 어떤 생명력, 거기에서 어떤 희망과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꽃의 사진들을 오늘 올 봄에 많이들 올리고 또 그것들을 감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 철학자인 그 까미의 패스트나 또 이방인이나 또는 뭐 시지프스의 신화 같은 유명한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을 하나에 선택해서 시간이 되면 뭐 그 줄거리라도 또는 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격적으로 큰 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술의 그림자와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우선 지난 시간에 기술의 빛에 관한 얘기를 쭉 했고 과제도 내줬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이제 그림자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과제가 나갈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얘기되고 있는 한국을 보면 정보의 독점 조작 통제자,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가 또는 뭐 재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과학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엘리트가, 소수가, 힘 있는 이런 소수가 이제 정보나 이런 중요한 지식들을 독점하거나 조작하거나 또 은폐시켜서 또 통제해 나가는, 자, 이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대중을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정보의 지배를 통해서 노예화할 위험성.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정보의 양극화가 또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이제 고급 정보죠. 오늘날 그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고, 또 그다지 그렇게 뭐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유통되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아주 고급의 정보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급의 정보를 독점한 엘리트에 의해서 이 대중들이 세뇌되거나 조종되거나 지배될 그런 위험들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소수의 그 엘리트라고 할 때 정보를 독점하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뭐 AI,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같은 프로그램 같은 이런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는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를 조작한다든가 또 중요한 정보들을 조작한다는 것에 의해서 인간 농장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올더스 헉슬리 같은 이제 소설가가 가장 선구적인 소설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작품이 이제 1932년에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이 최초의 오늘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라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듯이 철학의 세계 개념 안에서 보면은 철학을 하나의 세계관이자 뭐 인생관이자 가치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또 가지고 살아가야 할,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계관적인 영역은 이제 철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고 오늘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영화들이 깔고 있는 세계관이죠. 근데 이런 SF 영화들이 깔고 있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원조격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한 최초의 문학 작품이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뭐 한 가지 조금 고급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성문 종합 영어라고 하는 우리 7080 세대에게서는 아주 그 고전 중에 고전인 이제 영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 종합 영어입니다. 성문 종합 영어를 봐야만 우리 시대에는 뭐 본고사가 있었던 시대에도 반드시 이 책을 뭐 3번 이상 정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쓴 사람이 토마스 헉슬리인데, 토마스 헉슬리는 사실은 사회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다윈의 뭐 오른팔이라고도 해서 진화론을 영국 사회에 아주 유포시키고 종교계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헉슬리가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테크노피아적인 세계관을 또 제시했던 최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구적인 또 사람인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가 진화되고 진보돼서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낙관론이죠. 근데 이런 토마스 헉슬리의 사상에 정면 도전을 했던 것이 바로, 반대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토마스 헉슬리와 올더스 헉슬리는 인척 관계인데, 그것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더스 헉슬리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인 토마스 헉슬리의 세계관에 비판을 가한, 그의 세계관과 철학에 정면 비판을 한 작품이 바로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역설적인 제목과 작품인데, 왜냐면 제목을 들어서는 이게 뭐 미래 사회가 멋지고 브레이브하고 아주 멋진 스마트한 세계고 좋은 세계다라는 것처럼 그려질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언핏 들어서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미래 사회라는 것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되고 그 엘리트, 소수 엘리트가 결국은 다수 대중들을 그 인간 농장화시키고 사육해가지고 지배해 나가는 이런 관리 사회고, 전체주의적이고 독재 사회가 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디제스터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죠, 디스토피아는. 그래서 미래가 사실 낙관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제스터, 재앙을 가져올 만한 사회일 거다라는 게 이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인데, 여기서 어떤 비관론을 펼친 것이죠. 과학기술 비관론을 펼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로 그 얘기를 했고, 토마스 헉슬리와 올더스 헉슬리의 관계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올더스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출생부터 인공수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조작된 인류가 마치 영화 다이버전트에서처럼 그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5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해가지고 하여튼 5계급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적으로 출생부터 이제 그 사육이 돼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권력, 소수 엘리트 권력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데,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세뇌,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지배 권력이 결국은 이 대중들을 태어날 때부터 결국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 정보를 뭐 왜곡시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 중 일부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물로 통제를 합니다. 그 마치 우리가 영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 영화를 보면은 감정을 약물로 통제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
그러니까 이런 영화, 오늘날의 영화들이 그 영감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얼더스 헉슬리의 1932년 작품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인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보면 감정을 가진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약물로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죠. 그래서 아주 냉철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통제해 나가는데, 자, 이런 것들처럼 여기 그 멋진 신세계에서도 보면 소마라고 하는 약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거나 예를 약간의 그 뭐 공황장애든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마라는 약물을 먹여서 그 아주 쾌락의 약물인데 이걸 환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약물을 통해서 마치 뭐 마약을 먹으면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약물과 그 다음에 또 정보를 독점한 이 권력자들이 세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해 나가는 관리사회,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이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현대사회와 철학상담이라는 그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전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책의 2부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고실험을 다루고 있어요. 철학상담의 방법으로서의 사고실험. 그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문학에서의 사고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보면 철학에서의 사고실험, 뭐 문학에서의 사고실험, 그다음에 철학상담에서의 사고실험 이렇게 세 수 나눠서 사고실험을 예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학에서의 사고실험이라고 해서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얼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의 이제 줄거리 요약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그 엘리트 권력이 이제 이런 인간을 동물 농장화, 인간 농장화 해 나가는, 사육해 나가는,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그 세계관을 반영한 이런 작품 중에는 조지 오웰의, 여러분이 잘 알죠? 뭐 동물 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49년에 출판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더스 헉슬리의 1932년 멋진 신세계보다는 그 한 17년 이후에 나온 작품이죠. 그래서 선구는 이제 아까 말한 얼더스 헉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또한 이제 소설가 조지 오웰이 그 유사한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1984년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등장인물이 빅브라더라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하다못해 뭐 그 개그 소재로서도 빅브라더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빅브라더가 인간을 사육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줬던 지난 시간 그 숙제 중에 그 외 영화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를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여러분이 아마 본 사람은 기억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이런 1984년이나 또 얼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 작품에 관한 내용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 엘리트가 인류를 통제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유전자 조작이나 기술에 의해서, 자, 이런 그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는 이제 영화로 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엘리트인 인간이 이제 소모품인 복제 인간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해서 사육하고 공동으로 사육하고 또 통제하고 그것을 지배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자, 이러한 비인격적인 이 사회를 고발하는 영화로 이제 우리 아일랜드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이 아마 가장 최초의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세계관을 영화화해서 영상으로, 동영상인 영상으로 구현해낸 작품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소설 작품으로서는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서는 이제 얼더스 헉슬리고 멋진 신세계 1932년 작품이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은 이제 영화 사상 최초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담는 이제 영화고, 그 이후에 모든 거의 SF 영화들의 거의 태반 이상은 뭐 요즘 뭐 터미네이터 등등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의 영화들을 보면은 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원조가 아까도 말한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아까 뭐 그 우리가 자료실에 요약을 한, 줄거리만 요약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뭐 찾아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정보, 지식 정보를 독점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즉, 우리가 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소설이라는 것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만일 AI,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능가하는, 그죠? 그런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런 이런 가능성을 실현한 이제 영화가 하나의 영상으로 실현해낸 영화가 우리가 매트릭스 같은 작품도 들 수 있겠죠. 그 매트릭스를 보면은 우리 인류를 결국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작동하는 AI 슈퍼컴퓨터가 지배하는 이제 가상 세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핏 기억이 가물하지만은 하여튼 스카이넷인가 하여튼 이런 슈퍼컴퓨터의 이런 네트워킹하는 이 프로그램이 인류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라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는 지금 수편이 나오고 연작이 계속 나와가지고죠. 최근에도 또 나왔었는데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 인류를 파괴하려고 하는 AI 프로그램 스카이넷, 여기에 스카이넷이 나오죠. 네, 그래서 스카이넷이 이제 인간을 멸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인류와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라고 할까. 자, 이런 것을 소재로 한 것이 이제 터미네이터였고, 그 다음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로봇들을 조종해서 인간을 공격하게 하는 인공지능, 비키라는 인공지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벤져스 2에 해당하는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작품도 거기 보면 이제 울트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토니 스타커하고 이제 배너 박사, 헐크죠. 네, 배너 박사, 아이언맨인 스타커하고 이 둘이가 이제 결국 엘리트잖아요. 그죠? 과학자이고 둘 다 아주 기술자이고 과학자인 아주 뛰어난 이제 천재적인 기술자이자 과학자인데, 자, 이 두 엘리트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인 울트론이고, 자, 이 울트론이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스를 가진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결국은 인간을 적대시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어벤져스 2에 나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죠. 그 다음에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한 여자 로봇인 에이바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에이바는 자신을 만들어낸 과학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또 자기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자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된 과학자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청년과 이제 청년은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과 사랑에 빠지지만 에이바는 아주 냉철하게 그 남자를 버려두고 자기만 연구소에서 탈출하죠. 과학자를 살해한 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이바 같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봤을 때는 인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정보 사회 속에서 이런 소수 엘리트가 인간을 지배하거나 관리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하고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철학자 슬로터 나이크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살아있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과학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빗대서 크리틱 데어 찌니션 베어넘프트, 그러니까 아주 시니컬한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고 이제 해서, 그러니까 냉소적 이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을 특징 짓는 말로서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건데, 오늘날 이제 도덕적으로 불감증과 무관심 속에서 어떤 기계적인 기술 문명의 어떤 활락, 오락에만 빠져 살고 있는, 중독해서 살고 있는, 오락 중독으로 살아가는 이 노예화된 현대인들의 모습, 그것들을 이제 냉소적인 이성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냉소적인 이성을 가진 현대 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이 사람은 과학철학자다 보니까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처음에, 그리고 유전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초인을 만들어내자. 초인만을 유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사육을 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마치 인간 농장 프로젝트를 이제 실현해 나가자. 우리가 이제 얼더스 억슬리나 조지 오웰이나 이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미래 사회의 어떤 악몽으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로서의 시나리오에 밑받침되었었던 인간농장이라는 이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현실에 적용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한 것이에요. 이제 좋은 유전자를 선별해가지고 뛰어난 인간을 사육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버마스라는 비판 이론가, 오늘날도 살아있죠. 비판 이론가의 제3세대 마지막 주자인데, 이 하버마스가 이제 해방적 관심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적 관심이 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해방적 관심과는 동떨어진 이런 인간 사육 프로그램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인간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자는 하는 관심을 오히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이제 아마 하버마스는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고 비판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투겐타트라고 하는 이제 또 독일에 살아있는 철학자는 도덕적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선별을 통해서 뭐 초인을 만들어내자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사실은 도덕적인 불감증이고, 또 슬로터다이크 자신이 말했듯이 도덕적인 무관심 때문에 빚어지는 비인간화 현상이 많은 것인데, 게임 중독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의 그 만연도, 또 강력 범죄들도, 또 지능 범죄들도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에 기반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유전자 선별을 해서 초인을 만들자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뛰어난 유전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이제 그 주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덕성을 오늘날 또 미래 사회,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우리 인성의 개선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인간성을 개조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투겐타트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도덕적 유전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뭐 인간의 도덕성을 개선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런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철학적인 사고 훈련을 통한 우리가 뭐 건전한 비판 능력을 함양하고, 또 양심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훈련을 하고, 또 사고 실험을 하고, 또 자시 삶을 돌아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공감 능력을 지닌 또 판단력을 양성하는, 자, 이런 철학적인 어떤 그 사고 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오히려 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좀 더 개선하고 또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해 나가는데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좀 길게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기술의 그림자로서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 산업의 발달이 지구의 자원을, 나아가서는 우주 개발을 통해 전우주의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등, 또 소음, 진동, 악취, 집안 침하, 미세먼지, 방사능 유출 등 같은 공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이나 소비를 좀 더 합리화한다든가, 또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고, 공해나 이런 오염원을,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철학자들은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에 앞서서, 물론 이것도 병행하겠지만은 이거보다 앞서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기술이, 오늘날 이런 첨단의 기술이 발달이 가져온 세계관의 변화가 무엇인가, 혁명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었고, 또 인간이 이런 세계관에서 기술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하는 이런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성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의 성찰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오늘날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실습돼야 되지 않느냐, 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마음의 병, 지능 범죄 같은 또 범죄의 증가, 자살의 증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의 그림자, 오늘 현대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외부 세계인 자연과 사회 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1번 항목과 2번의 항목을 통해서
1번에서 사회의 위기, 2번에서는 우리가 자연의 위기를 얘기했다면, 자, 3번 항목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 마음의 위기, 정신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기술 시대에 특히 더 우울증, 불안, 강박, 공황장애, 또 조현병, 또 편집성 성격장애,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만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의 소외와 왜곡이라든지, 또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라든가, 또 이런 실존적인 공허함이나 삶의 무의미함을 느낌을 통해서 이러한 정신적이고도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 문제를 양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첨단 기술 사회다. 그래서 교재 우리가 저 자료실에 있다고 그랬죠. 자료실에 이제 철학의 향기 이제 1편을 내용을 이제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참고를 할 게 24쪽이죠. 우리가 이제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서는 24쪽입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그 철학 실천의 일환인 우리가 철학 상담 치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교재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자살까지도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지능 범죄나 이런 그 살인과 같은 이런 범죄까지도 초래하는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우울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정신에 기반한 정신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에 기반한 이런 신경증, 정신병들은 그 기질적인 것의 원인을 갖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이나 또 시민성, 사회적인 인간관계나 심리적인 이런 문제로 생겨나는 신경증과 달리 약물 처방하는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임상상담이라든지 또는 행동치료라든지 인지치료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인간의 행동이나 또 인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처방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심리학에 기반한 이런 상담만으로는 어떤 한계를 갖는다. 즉 정신의 병을 근본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사고실험이나 또 자기의 실존을 깊이 조명하는 이런 철학적 성찰이 또한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돕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실천이고, 철학의 세계 개념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철학 상담 치유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난번에 이제 분류에 따르면, 칸트의 분류에 따르면 두 번째 철학 개념이죠.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의 실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노동의 종말과 인류 존재 위기인데, 우리가 크게 이제 여기서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려는데, 첫째는 우리가 전문직이든 우리 심지어는 전문직까지도, 그러니까 단순직은 물론이고 노무직이나 사무직 같은 단순직은 물론이고, 우리가 뭐 변호사, 의사, 또 조종사, 아주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자, 이런 아주 그 고도의 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자, 이러한 일자리까지도 오늘날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를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수많은 일자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없어질 일자리들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극심한,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경쟁 사회고, 취업 경쟁으로 여러분이 뭐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취업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자격증 취득 또 취업 경쟁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자, 극심한 취업 경쟁이 지금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더 극렬한 취업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일자리 부족은 얼마나 더 심각해질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사람이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노동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라는, 자,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는 고도의 지능을 지닌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기로 사용해서 인류와 전 지구 생명이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항목 정보의 독점 조작 통제 위험을 다룬 내용에서도 이걸 잠깐 다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술의 이제 선용과 악용 선택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해결책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기술을 선용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 두 번째 항목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계관적 성찰, 또 인간이 세계와 기술적으로 관계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성찰,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미리. 자, 그와 연결해서 더욱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쓴 그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그 원문의 거의 대부분을 교재 철학의 향기 27쪽 이하를 보시면은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하이데거의 그 기술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술에 대한 물음이란 그 글에서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이란 건 간단한 거 아니냐, 기술이란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한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인간의 활동, 행동,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활동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그 표면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인터넷이라든지 핵공학 기술이라든지 또는 AI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로봇의 기능 같은 기술 같은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은 과연 단지 수단으로만 오늘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어떤 나라의 경우는 뭐 바로 비근한 예만 하더라도 결국 북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나 어떤 개인의 궁극적인 하나의 어떤 과제, 목표, 국정 과제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핵 개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 또 사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핵공학, 또 AI, 인공지능, 또 뭐 유전자, 정보, 기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국가의 정책 과제로서, 목표로서, 또 한 개인의 사업의 목표로서 삶의 목표로서 추구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가격을 지닌 상품으로 해결하고, 부품으로 기능화하고, 기계처럼 대상화해서 그 몰아세우고, 그래서 고유한 자체의 가치나 의미를 박탈해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기술과 자본이 지배하는 권력과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노예화하고 있지 않은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피노키오 동화를 하나의 그 숙제로 내줬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동화 속에서 보면은 공마단이나 오락의 섬이 나오죠. 근데 이런 공마단이나 오락의 섬 밑에는 바다가 있을 겁니다. 해저에 바다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바다 속을 유유히 헤엄치면서 그 섬 아래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래죠. 그래서 이런 그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이 고래가 피노키오와 제피토 할아버지까지, 심지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고래로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고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뭐 자본과 정치 권력과도 결합한 기술의 깊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깊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인간의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인간 활동, 효율적인 활동, 자 이렇게만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피상적인 의미고, 기술의 깊은 의미는 은폐되어 있고 숨겨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 하더라도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심층적,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어떤 근원적 의미를, 또 근본적인 의미를, 현상의 밑에 깔린 어떤 본질이라든지, 또 우리가 표면에 밑에 깔린 밑뿌리에 해당하는 근거를 성찰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 성찰이라고 한다면,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표면적이고 일상적인,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에 의해서 그쳐서는 안 되고, 철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의 심층적인 의미, 또 오늘날 세계관이 반영하고 가치관이 반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 더 깊이 성찰해 나가는 것이 철학적인 과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가 이 존재의 진리를 은폐시키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존재의 깊은 의미를 이제 망각하고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는 인류의 위기이자 또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이데거의 해결책이자 처방을 우리가 하나에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아까 말한 교재 27쪽 이하의 그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냐면 모든 것을 이제 수단화하고 획일적으로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계 부품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고 강요하는 기술적 태도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 각각의 고유한 생명과 가치나 의미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실현되고 성장하도록 돌보는 태도. 자,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기술, 오늘날의 현대 기술과 대비해서 이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표현했는데, 원래 포이에시스라는 것은 창작, 어떤 뭐 기술적인 생산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예술 작품의 창작, 창조, 예술 창조하고 관계되는 개념인데, 포이에시스는 시를 쓴다든가 이런. 그래서 포잇이나 포임이라는 시인이나 시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게 영어의 포이에시스죠. 그래서 이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시원적이고도 예술적인 삶의 태도, 이런 인간의 활동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이것을 하이데거는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적인 태도로부터 어떤 예술적인 태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낭만적인, 그죠? 세계관을 반영한다고도 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가치관이고. 마치 이제 헉슬리라는, 아까 말한 얼더스 헉슬리가 최초의 디스토피아 문학을 제시했던 오늘날 현대 기술 문명의 위기에 대한 경고를 가장 먼저 1934년에 이제 했던 그 얼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이제 비인간화된 인류 사회의 구원의 열쇠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34년이 아니라 32년이군요. 1932년 작품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그 인류 비인간적인 이런 유전공학에 의해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로 이제 뭐를 힌트를 주었냐면 셰익스피어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되살리는 것에다가 어떤 희망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작품 읽어보면 그것 어찌 보면 이제 하이데거도 그와 유사한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낭만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마인드를 되찾아야 오늘 기술 맹목 이런 매우 맹목적이면서도 몰가치적인 이런 기술적인 마인드에서 모든 것을 수단으로만 보는, 또 획일적으로 지배하려고만 하는, 빨리빨리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몰아세우고 강요하는 이런 기술적인 태도에서 우리가 은인자중하는 마인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고유한 가치나 의미를 느끼고, 또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이데거 그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농부의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시인의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죠. 농부는 어떤 착취를 하는 게 아니다. 자연과 벗삼아서 친구처럼, 우리가 소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소로 밭을 가를 때도 우리가 그 원앙소리 같은 예술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 가족처럼 돌보죠, 소를. 그리고 자기가 일구는 밭을 그렇게 착취하는 게 아니죠. 휴경하기도 하고 거기 걸음을 주면서 서로 말하자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예술적인 삶이나 농부의 이런 마인드는 오늘날 기술 공장을 돌리는 이런 기술적인 마인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강요하고 몰아세우고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생산을 착취해 나가는 이런 태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헉슬리하고 이제 하이데거를 비교했는데, 비슷한 점을 오늘날 현대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 유파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하는, 그래서 제1세대인 호크하이머 아도르노라든가 제2세대인 마르쿠제, 또 그 다음에 제3세대인 지금 하버마스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하버마스까지가 이제 비판 이론이라고 분류되는데, 이런 현대 비판 이론가들도 어찌 보면 문제의식이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르쿠제 같은 철학자는 기술 문명이 인간을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고, 하버마스는 기술적 관심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유대와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이런 해방적 관심이 위축됐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또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도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고, 또 제1세대 비판 이론가인 홀카이머도 과거의 어떤 신화와 주술이 지배한 원시 사회에서는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하는 그런 애니미즘이 지배했다고 한다면, 근대 계몽 이후에 이런 과학이 발달한 그리고 도구화된 이성이 발달한 이런 기술 사회, 산업 사회에서는 그 영혼과 인격조차도 사물화하는 이런 새로운 물질 만능의 신화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는 이제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영혼조차도 물질로 한다는 거예요. 사물로 한다. 이것도 하나의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미즘도 신화적인 사고지만은 영혼을 직물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물질 만능의 신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의 지배 아래 비인간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기술의 본질을 이제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오늘날 왜곡되고 망각된 인간성의 진실, 그리고 존재의 참된 의미를 수호해 나가고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날의 예술가와 철학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철학을 관심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이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사명은 부여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철학 상담이라는 두 번째 주제, 큰 주제, 제2주제 이제 철학 상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현대 사회와 철학 상담 제 1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교재 자료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 내용이 결국 이제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 철학 상담이 대두되게 이제 배경이라는 것은 필로소피컬 카운셀링 또는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으로 주목받게 됐는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이런 물질 문명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선 과학기술 문명은 외부 세계인 자연과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고, 그리고 노동의 종말과 인류의 존재 위기까지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까지도, 또 심지어는 인류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위기를 이제 느끼게 한 것이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내면 세계, 우리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공황장애, 조현병, 또 우리가 이제 인격장애 또는 뭐 성격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보통 이제 의학에서는 인격장애,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이제 성격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퍼스널리티. 우리가 예를 들면 DSM이라고 하는 DSM-5가 오늘날은 이제 정본인데, 미국의 의학협회 쪽에서 만들어낸 정신과 의학 쪽에서 편집한 책이,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 또는 성격 장애를 크게 세 타입으로, A, B, C 세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A 타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편집성 인격장애, 분열성 인격장애, 분열형 인격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B 타입으로 구별하는 이제 인격장애가 바로 반사회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네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타입의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이제 인격장애로, 성격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이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이상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인격장애라고만 쳐도, 또는 성격장애라고만 쳐도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인격장애가 무엇인지, 성격장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마음의 질병들, 이런 성격이나 인격의 장애를 초래하는 마음의 질병들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잘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병들이 만연한다라는 것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겪고 있고, 그죠? 조현병, 여러 가지 편집증, 강박증,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은, 또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회피성 인격 장애, 히키고모리도 그렇고, 은둔형의 우리가 또 이런 사람들, 불인혈성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인간성의 이제 또 소외라든지 정체성의 상실의 위기를 오늘날 이제 우리 기술 문명 속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실존적인 공허함이라든지 또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OECD 국가 중 지금 제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소외나 정체성의 상실, 자, 또 실존적인 공허함, 삶의 의미 상실로 인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은 자살뿐만 아니라 어떤 신족 살해든, 또 아주 지능적인 범죄든, 아주 엽기적인 살인이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단지 사회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의학적으로만 이게 접근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 문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
철학적인 성찰과 접근이 또한 필요한 문제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이제 1장에 보면 우리가 철학상담이란 무엇인가? 그 일단 배경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자, 그럼 철학상담을 개념화하면 그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냐 했을 때는 철학상담이라는 것은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성찰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상담주어가 도와주는 그런 철학 실천의 한 방식이다. 근데 여기서 상담자는 스스로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제3자인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한마디로 간추린다면은 철학 실천, 우리가 지난번에 철학의 개념 2가지 얘기할 때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이 결국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철학 실천의 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철학 상담도. 그래서 세계 개념으로서의 철학을 곧 실현하는 것이 바로 철학 상담인 것이죠.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철학 상담이 그렇다면은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로 나눠지지만 우리가 1인 2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상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는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일인일 경우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네, 이게 철학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래서 철학 교육이나 철학 상담이나 철학함이나 이것이 이제 철학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철학 상담도 바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유형이다. 그러면 그 방법은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교재 현대사회 철학 상담에 그 보면 철학 상담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2부에 나와 있는데 그 대화의 방법으로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2개로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죠? 소극적인 대화와 적극적인 대화, 그죠? 소극적인 이제 반박, 논박술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대화로서의 삼파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룰 것이니까 교재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실험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칸트라는 철학자가 왜 처음으로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랬죠? 그 랭크 익스페리먼트라고 자기가 순수성 비판 같은 책을 쓸 때 서론에 사고실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메디테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성찰 또는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 철학의 방법이고 소크라테스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또 철학 상담의 방법이고 또 하이데거나 키르케고르 같은 실존 철학자들은 이제 실존 조명을 해 나가는 것이 철학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필로소피컬 테라피 또는 클리니컬 필로소피라는 것이 실현된다. 오늘날 뭐 임상 철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철학 치유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임상 의학이라고 하지만은 정신의학이라고 하지만은 이거에 빗대서 철학적으로도 클리니컬한 필로소피, 클리니컬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임상 치료 또는 임상 상담,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또 사회과학적인 심리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 상담과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임상상담이나 심리상담 치료라는 것은 내담자를 일단 비정상적인 환자, 병을 가진 자로 분류합니다.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딱 둘로 구분을 해버리죠, 카테고리를. 그래서 비정상인 환자를 그들의 이제 질병을 갖다가 이제 수집하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객관적인 처방을 내리고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그 의사가 처방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죠. 또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담자에게 조언을 해 나가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환자가 아닌 스스로 성찰하고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일단 전제합니다. 환자로 전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 정상적인 자유로운 인격자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적인 통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스스로를 산파라고 했지 의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찰을 얻는 것이라면 그 지혜를 얻는 통찰을 얻는 아이를 낳는 주체는 상담자인 이 철학자가 아니라 그 내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 이래 오랜 역사를 수행해 왔어서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뭐 원천을 치자면 이제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철학 상담도 그 원천을.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이제 철학 상담 분야는 필로소피컬 카운셀링이 현대화된 의미에서의 이제 선구자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존 분석 그리고 의미 치료라는 그 기법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선구자인데, 형식적인 제도상으로는 본격적인 창시자는 1980년대에 철학실천상담소라든지 철학실천협회라는 것을 창설해서 제도화시킨 독일의 아헨바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의 향기 10쪽 2화나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3부 4장에도 다뤄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철학상담이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성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간추려서 요약해보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오늘날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신경외과나 뭐 의학이나 생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란 뭘까?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 대상으로서 인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인간도 하나의 유기체고, 유기체에서 인간 유기체의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뇌에서 보려고 하죠. 뇌가 모든 신경을 통제해 나가고 뭐 인간의 중추 역할을 한다 해서 중신경. 그래서 뇌가 바로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늘날 인공뇌,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슈퍼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해서 뇌세포는 복제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와 동일한 뇌를 복제할 수 있겠죠. 유기체적으로 보면,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내상이죠. 나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를 그대로 복제했다면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뇌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일한 뇌, 복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복제했다면 나를. 그 뇌와 나의 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만약 나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했다면, 제 세포든 아니면 뭐. 자, 그래서 그렇다면 복제 뇌라는 것과 나의 뇌가 그러면 동일한 것이, 그러면 그 복제 인간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유성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질 수 있겠는가? 복제 인간을 만약 양산해 낸다면 나의 뇌세포와 동일한 뇌세포를 가진 수많은 개체들을 다, 그럼 다 나인가? 다 김아무개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자, 김아무개라고 다 말해줄 수 있겠는가? 고유한 나? 자,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누구를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런다면, 그럼 그 모든 복제된 나와 동일한 뇌를 가진 그 개체들은 다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공유하는 것인가? 동일한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람들도? 자, 이런 질문들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뇌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자, 그러자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는 이제 심리학이 있죠, 오늘날. 자, 심리학 쪽에서는 그러면, 자, 인간의 개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기억에 있지 않겠는가. 심리적인 의식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기억의 내용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경험이나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기억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것들을 다 기억에 담고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늘날 토탈 리콜이라든지 인셉션 같은 영화가 소재로 하고 있는 주제인데, 자, 우리가 기억이나 기억 내용들, 자, 기억 내용들도 하나의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기억 내용들을 주입을 하거나 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탈 리콜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기억 내용들이 다 조작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주입된 것. 자, 그러니까 이런 기억 내용을 조작하거나 주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이 아무리 나랑 동일한 기억을 갖다 다른 사람이 또 주입을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른 기억을 누구에게서 강제로 주입당해서 나는 의식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럼 뭘까, 나는? 자, 자, 그래서 토탈 리콜도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영화를 보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보면은 배양액이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 보면 사실은 그 인간을 생체 에너지로 활용하는, 왜냐면 이제 인류가 핵전쟁으로 결국은 거의 모든 이제 생명체가 멸절했고, 태양도 식고,
예를 들면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됐고 공해와 모든 핵전쟁으로 이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에너지원도 지구상에 이제 얻어낼 수 없고 그나마 핵전쟁 이후 살아남은 존재가 이제 인류였는데 인간들이었는데 자, 이 인간들 소수 인간들을 복제해내 가지고 결국 슈퍼인텔리전스인 컴퓨터가 전기 에너지원 소재로 삼아서 에너지의 공급 소재로 인류의 생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이렇게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칩이 다 장착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이 연결돼 있고, 자, 그래서 배양액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식물인간처럼 사는데 사실은 거기 환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생체가 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관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환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 세계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 세계인 것이죠. 가상 세계. 그게 이제 매트릭스 세계인데, 자, 이런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제 배양액이 든 통 속에 어떤 인간이 갇혀서 전기 에너지원, 슈퍼컴퓨터의 전기 에너지원으로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라는 이제 푸트넘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철학자가 제시한, 과학 철학자가 제시한 이제 사고 실험인데, 통 속의 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배양액이 든 통 속에 이제 뇌가 전기 자극으로 마치 그 현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통 속의 뇌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의 내용처럼 또 영화 트루맨 쇼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과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환상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나는 진짜 세계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럼 나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강제로 타율적으로 주입된 정보라든지 타율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자 이런 세계 속에서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자 이런 삶을 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것은 동화 피노키오 속에서 공마단에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춤을 추는 피노키오의 모습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는가. 트루맨 쇼의 주인공도 그렇고 매트릭스 속에서의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인 양 살아가는 뭐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의 이제 성찰을 가지고 여기에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면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이제 동굴의 비유를 했었는데 현실의 인간이라는 것은 동굴 속 그림자 같은 가짜 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굴 속의 그림자 같은 것을 진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진정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럼 진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동굴 밖의 세계고 그것이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 대화법인 중에서도 그 적극적인 대화법을 우리가 삼파수라고 그랬는데 이 삼파수를 계승한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런 동굴의 비유라는 하나의 그 비유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장에게 이런 비유를 이제 제시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고 실험을 유도하고 또 자신의 삶의 실존을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화법이고 이런 적극적인 대화 방식이 그 소크라테스에서는 이제 삼파수라고 얘기됐는데 그런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계승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자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내용적으로 제시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우화 플라톤의 철학 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오늘날 또 트루맨 쇼의 시나리오와도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트루맨 쇼의 주인공도 바로 동굴 속 그림자 같은 가짜를 진짜인 양 처음에는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자기의 진정한 삶을 찾아서 그 세계를 벗어나가죠. 그 시나리오 속에 갇혀있던 그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 벽을 뚫고 나가는 자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그것이 그 트루맨 쇼라는 영화를 여기 보게 되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말하는 것을 좀 더 뭔가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본에 짜여진 그 뭐랄까 세트를 뚫고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트루맨 쇼에 동굴로부터 동굴 밖으로 나가는 비상하는 그 어떤 그 이데아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플라톤이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던 그 모습을 하나의 이제 영상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네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오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 매트릭스에 갇혀서 가상현실을 진짜 인형을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그의 선택은 진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자,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 자, 이것도 진리에 이제 도달하게 한 방법으로서 3단계의 이제 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사고 실험의 방법이죠. 이거는. 그래서 감각의 단계, 상상의 단계, 또 이런 수학적인 것을 포함한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감각 세계에는 예를 들면 뭐 비커 속에 든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것이 여러분 유명한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는. 그래서 자기 눈앞에는 조그만 이제 삼각자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원양어선이 수평선 밖에 있는 저 수평선에 있는 그 거대한 원양어선보다도 커 보이잖아요. 작은 삼각자가. 자, 이런 것들은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을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상. 우리 상상의 세계라는 것은 허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꿈의 세계도 그렇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조차도 이 사람들이 의심하죠. 왜냐하면 어떤 악한 정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이런 과정까지 끌어들여서도 의심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어쩌다가 드물게 수학자라 하더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수학 계산에 틀릴 때가 있고. 자, 그런 걸 본다면 수학적 지식조차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있다. 그렇다면은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진리라는 건 뭐냐?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이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나는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그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한은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제일 원리에 도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원조가 되는 것은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한때 회의주의에 빠졌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회의주의자 중에 고르기아스라는 고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또 안다고 해도 전할 수 없다. 이 3단계의 아주 근본적인 회의인데, 그죠? 존재상에 아무것도 없고 또 존재상으로 뭐 있다 해도 인식상으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할 수 없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자, 이 3단계 의심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사상 가장 회의주의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회의주의인데, 자, 이것을 깨기 위한, 자, 이것을 극복하게 해준 철학적 반성의 결과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시 팔로르 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교재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데카르트 항목을 찾아보면은. 자, 그래서 그 시 팔로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ven if I err, I am이에요. 그죠?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하더라도, 오류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 팔로르 숨.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의심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오류를 범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런 불완전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불완전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 한에서 나는 존재하는 것 아니냐. 내가 실수하고 사기를 당하고 속고 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것이 사실상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데카르트가 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근본 원리가 사실은 중세 철학에서 왔다고도 또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칸트의 비판 정신과 사고 실험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상을 일단 이론적으로 보자면, 현상을 이제 그대로 진리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가능 조건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론적 지식인 과학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론적인 과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뭐냐, 그 조건이 뭐냐를 성찰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관측이라고 한다면 이 관측의 근본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그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 관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 어떻게 왜라는 이런 개념적 사고틀, 이걸 이제 범주라고 하는데, 이런 카테고리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런 기본적인 형식들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측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과학적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보편 타당한 필연성을 갖는다. 이게 칸트의 그 성찰 결과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경험론자인 휴미 회의에 빠졌었는데, 왜냐하면 경험론자인 휴는 감각의 기초에서 과학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감각은 우연하고 개인마다 다르고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감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 강도도 내용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연성과 상대성으로 이 과학적 지식조차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칸트는 그것을 극복하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그런 모든 감각 지식들의 밑바닥의 조건이 언제 어디서라는 동일한 시간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척도를 기반으로 우리는 관찰을 하지 않느냐, 감각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무엇 어떻게 왜로 정리해 나가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립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조건은 또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의 소리인 것이고, 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성론 얘기할 때 칸트가 제시한 도덕의 법칙 3가지를 얘기했죠. 내의지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을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도 대하라. 자,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원리, 양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가능한 근거는 이런 양심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이런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한다는 것이죠. 그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적 비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뭘까? 가능 조건이 뭘까를 성찰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발견한 것은 공통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로 설명하자면 어떤 상상력이 주도하는 인간 마음의 능력들이 어떤 조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소풍을 가거나 뭐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또 선배와 후배가,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떤 규율에 그러니까 규율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선배를 후배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방적인 규정, 위아래의 규정으로부터는 조금 풀려나서 조화롭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어울리고 소통하죠. 이것이 소풍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고, 또 우리가 취미 활동할 때 여러분이 뭐 서클이나 취미 활동할 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군대하고 다르고 또 학교 생활하고 교육의 교실에서의 상황하고도 다르게 소풍이라든지 취미 활동할 때는 뭐 위아래가 어울려서 조화를 누리는 것. 자, 이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하고 유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상상력과 지성, 또는 상상력과 이성이 자유롭게 논다, 자유로운 유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아주 어렵게 개념화하면은 관심 없이도 만족을 느끼고 무관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타산적으로 뭐 수업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관심 하에서 내가 뭐 선배에게 잘 보이고, 또 내가 또 후배가 좀 보니까는 싹싹한 게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후배를 잘 대해주고, 이런 그 계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해 관계, 이런 이해 관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소풍 가서 선후배가 어울리는 이 감정은 그런 것을 떠나서, 나의 이해 관심을 떠나서 만족을 느끼고 서로 조화롭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칸트는 어려운 말로 무관심적인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족감이라고. 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소풍에 가서 느끼는 감정, 또 취미 활동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이걸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근거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뿌리가 되는 철학사상이 되고, 이후 쉘링과 같은 이제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예술과 아름다운 체험의 성격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모든 철학의 비밀의 열쇠를 갖는 것이 예술이고 아름다움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체험이나 예술 속에서는 무한과 유한이, 절대와 상대가, 보편과 특수와 또 필연과 우연이 통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기적과 같은 예술 작품들이다. 그래서 쉘링은 예술이야말로 철학의 마감돌이다.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실존 철학, 오늘날 이제 자, 이런 칸트의 비판 정신은 그래서 낭만주의의 원천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실존 철학과 비판 이론의 선고가 되는 측면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잠깐 나온 내용을 위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우리가 그 계몽의 개념과 관련해서 칸트가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는 작은 글을 말년에 쓴 게 있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계몽에 대해서 성찰을 했는데, 자, 당시의 계몽이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론적인 지식이나 과학의 진보가 바로 계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데카르트든 또는 그 당시의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시대 사조로서의 계몽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말년에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서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진정한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정보의 증대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진보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계몽이냐? 그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성숙에서 해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참된 계몽은. 자, 여기서 칸트 강조하는 것은 지식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인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인간이 어떤 타율적이고 또 어떤 미성숙한 삶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 자, 이런 것에서 그 계몽의 핵심을 본 것이죠. 참된 계몽의 핵심을. 즉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해석한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의 증대나 정보의 증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자유의 사용을 통한 용기 있는 삶과 결단해 나가는 이런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과학적인 이론 이성보다도 순수한 실천 이성이 더 우위에 서야 된다. 즉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한 의지가 이론적인 이런 지식 추구보다도 또는 정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 속에서 정보화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또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이런 그 목적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도덕화해 나가고 양심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고 선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일침이고 비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비판적인 정신이 오늘날 실존 철학과 비판 이론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